가압류 후에 공동 근저당 또는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이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배당액이 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부동산은 240의 가치가 있고요. 2부동산은 4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케이스 3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1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300이 설정된 이후에 1부동산, 2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공동근저당 200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가압류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300이 설정된 이후에 1부동산, 2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700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3번 케이스에서는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피부정 권리로 가압류 300이 설정된 이후에 또 부동산 두 개에 대해서 공동저당, 근저당 700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두 개는 동일 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분해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1부동산과 2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가져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걸 계산할 때에는 먼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를 나눠서 그 부동산의 가액을 나눠서 살펴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서는 400에 대해서 총 500, 200 더하기 300 하면 500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압류권자가 300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압류권자 몫은 400 곱하기 5분의 3인 240이 되고요. 근저당권자의 몫은 400 곱하기 5분의 2, 공동근저당은 200이니까요. 5분의 2에서 160이 근저당권자의 몫이 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400은 똑같지만 400 곱하기 여기서는 채권액이 700이기 때문에 700 더하기 300 하면 1000이 되겠죠. 가압류권자는 1000분의 300, 그러니까 10분의 3이고요. 하면 120이 가압류권자의 몫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0 중에서 10분의 7,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이 700이니까요. 10분의 7인 280이 근저당권자의 몫이 됩니다. 3번 케이스는 두 개가 다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서 1번 부동산은 240인데요. 240 중에 10분의 3, 300 더하기 700 중에서 300이 가압류권자 몫이니까요. 72가 가압류권자의 몫이 되고 240 곱하기 10분의 7, 1000분의 이제 700이 되겠죠. 인 168이 근저당권자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부동산 400은 마찬가지로 400 곱하기 10분의 3, 한 120이 가압류권자의 몫이 되고요. 400 곱하기 10분의 7, 한 280이 근저당권자의 몫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각각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나눠서 배당받아야 될 금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1번 케이스를 보면은 요 240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없으니까 240 고스란히 내려왔죠. 그리고 아까 2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 몫이 160이니까요. 요 240과 160을 채권액 200에다가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240 더하기 160 분의 240인 120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몫이 되겠고요. 1부동산으로부터 2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몫은 채권액 200 곱하기 240 더하기 160 분의 160을 한 80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부동산에서는 가압류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240이 내려오고요. 아까 부동산 중에서 근저당권자의 몫이 28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채권액 700에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700 곱하기 240 더하기 280분의 240 요거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700 곱하기 240 더하기 280분의 280 이렇게 계산하면은 1부동산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아가야 될 금액은 323이고요. 이 부동산에서 봐야 할 금액은 376이 나오게 됩니다. 3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1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액 700이고 그 다음에 168이었죠 아까. 그리고 2부동산에서 280이었죠. 그러니까 이 채권액을 이제 1부동산과 2부동산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68 더하기 280분의 168을 하면 262가 나오거든요. 이게 1부동산으로부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갈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0 채권액 곱하기 168 더하기 280분의 280을 하면 437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서 받아가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120을 받아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돈이 240이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근저당권자가. 그 다음에 배당받을 금액이 80인데 나눠줄 수 있는 건 160이나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전액 배당받아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 채권액은 323이지만 배당 가능한 재원이 240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240만 배당받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서는 채권액은 376이지만 역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280밖에 없으니까 이게 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0만 배당받아가게 되고요. 3케이스에서는 아까 채권액은 262가 나왔는데 근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은 168밖에 없기 때문에 168만 배당받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은 437이 나왔지만 아까 배당 가능한 금액은 280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280만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저당권자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일부만 배당 가능한 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그 중에 해당하는 채권액만을 받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권자는 얼마 배당받아갈 수 있는지를 보면요. 이 부동산의 가액은 400이었는데 80만 받아가니까 근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의 잔액은 320이 남습니다. 근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은 300이었으니까요. 가압류 채권자는 300을 전액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 이 부동산의 가액은 400인데 근저당권자가 280을 받아가죠. 그러면 잔액이 120이 남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은 300이니까요. 일부인 120만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3번 케이스를 보면요. 1부동산은 가액이 240인데 근저당권자가 168을 배당받아가니까요. 잔액은 72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1부동산에서 72를 배당받아가게 되고요. 이 부동산은 가액이 400인데 근저당권자가 280을 받아가니까요. 이 부동산의 잔액은 120이 남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120을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두 개 합쳐봤자 300에서 모자라니까 둘 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거죠. 전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케이스 1에서는 근저당권자는 120 더하기 80, 200을 총 배당받아가게 되고요. 가압류권자는 300을 또 배당받아가게 돼서 근저당권자도 200을 모두 전액 배당받아가게 되고 가압류권자도 300을 전액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케이스 2를 보시면요. 근저당권자는 240을 1부동산에서 배당받아가게 되고 2부동산에서 280을 배당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520을 배당받아가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가압류권자는 2부동산에서 120을 배당받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액은 700이지만 그 중에 520을 배당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가압류권자는 채권액은 300이지만 그 중에 120을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근저당권자는 아까 168을 1부동산에서 배당받아가게 되고 이 부동산에서 280을 배당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합쳐서 448을 배당받아가게 되고요. 가압류권자는 1부동산에서 71을 배당받고 이 부동산에서 120을 배당받기 때문에 합쳐서 191을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압류 후 공동저당,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양자는 동순위가 되고요. 부동산 두 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케이스 1, 2, 3으로 되어 있을 때 동시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 배당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방금 본 것처럼 가압류권자와 공동저당권자로 나눠서 부동산의 가치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각 부동산별로 채권액을 나눠서 배당액을 정해주는 이런 순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나온 채권액과 배당 가능한 액수를 비교해서 배당 가능한 액수가 채권액을 넘는다고 한다면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아가게 되고
배당 가능한 액수가 채권액보다 적으면은 그 한도 내에서 배당받아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